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내일은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해마다 이날 광주에서 기념식이 열리는데요. 내일은 좀 다른 모습의 기념식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보수의 가치를 표방하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5.18 기념식에 참석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해마다 논란이 된 임을 위한 행진곡도 함께 재창할 거라고 하죠. 과거 보수정부에서 합창과 재창 형식을 놓고 논란이 됐던 걸 생각해 보면 이번 윤 정부의 결정은 과거의 선례와 통념을 깨고 호남 민심에 가까이 다가서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쇼다 이렇게 폄하하기도 하는데요. 이후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어져서 새 정부의 이번 5.18 기념식 참석이 국민 통합의 진정성으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5월 17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이유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구 위에서 우리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 남편, 우리 손주, 우리 회사. 소중한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6월 말이면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도 끝나는데 요즘 신차 계약하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방금 주문하신 쌍용자동차 나왔습니다. 완전 빠르네요. 5월 쌍용자동차 계약 시 대기 없이 바로 픽업. 선수율에 따라 최대 36개월 무이자도 가능하대요. 5월엔 쌍용자동차 전시장으로.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오가네요. 스틸 1번가.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 쾌도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6.1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소속 김주수 의성군수 후보를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죠. 이어서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쾌도난법 시작하죠. 오늘도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윤석열 정부가 꼭 일주일 전이죠. 5월 10일 출범하고 대통령은 국무총리 또 국무위원을 인선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국회 청문회가 열리고 또 임명 동의를 구하는 등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국무총리 장관 내지 장관급 인사를 인선하면서 어느 경우는 청문회 없이, 또 언제는 국회 동의도 없이 진행하고, 어느 경우는 청문회를 여는 등 개개의 경우마다 절차가 좀 다른데요. 네. 이 도대체 어느 경우에 청문회를 열어야 되고, 또 어느 경우에는 임명의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그 근거가 뭔지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예. 이게 정리가 되면은 현 정국에 대해서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청취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네. 사실 저도 이 청문회, 어떤 사람은 청문회 열고 누구는 또 안 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 확실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국무총리 임명 절차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예, 우선 좀 예전 얘기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예. 김대중 정부 시절에 좀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거 전에 공동정부 설립을 DJ하고 JP가 약속을 했죠. 예. 그래서 DJ가 대통령이 당선되자 약속대로 JP를 국무총리로 임명하고자 했습니다. 네. 그런데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니까 국무총리로는 임명을 못하고 국무총리 설이라고 임명을 했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이 국회, 아까 말씀 주셨듯이 국회가 동의를 안 해주면 임명을 못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커서 그랬을까요? 이런 의문이 있는데요. 예. 정확히 그 근거가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수많은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86조 제1항에서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 임명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법률을 뭐 바꾸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게 헌법인데 네. 하여튼 법률에 관계없이 국무총리는 무조건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국무총리 임명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당시 그 DJ 정부 때 국회 표결을 하고 좀 질 것 같으니까 투표함을 안 열어버렸어요. 아, 그랬었나요? 표결까지 다 그때 하고. 뭐 투표함 연다 그러고 난리가 났었는데 아니다 싶으니까 안 열었어요. 아, 그랬었나요? 그래서 그냥 예. 그때 김종필 총리를 국무총리 설이라는 설이. 이제 좀 이상한 직책으로 임명을 해놓고 예. 이제 국무총리가 행사하는 이제 국무위원 임명 제청을 행사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무총리 설이라는 건 그러니까 정식 국무총리가 아니라 그냥 예.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국무총리 사례가 그전에 일은 있었는데 국무총리 이름 그대로 이제 하게 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참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 싸워온 DJ가 이제 헌법 규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해버린 슬픈 사례인데요. 네,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오면요.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도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 중 과반수를 훨씬 넘는 오늘 현재 이제 167석입니다. 그렇죠. 민주당만. 예, 민영배 의원이 꼼수 탈당하고 해서 막 변동이 있었는데요. 예. 57.19%로 과반수를 넘고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임명 자체가 헌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헌법적인 근거로 이 다른 사람들 뭐 국무위원이죠. 그거를 뒤를 보려고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들 알고 계실 테지만 한동훈, 정호영 이 후보자들 철회를 하면은 국무총리 동의를 해주고 뭐 예. 한동훈, 정호영 한 명이라도 임명하면 부동의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대충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오늘 하루 현재 종일 속보에 의하면 예, 예. 한동훈은 이제 장관 임명이 됐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 5시 속보로 나왔는데 예, 맞습니다. 정호영 씨는 아직 보류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한동훈 임명 강행해서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덕수 총리 동의는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워진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네. 자 이렇게 총리 임명에 대해서는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쉽습니다. 단 한 명밖에 없으니까 국회 네네. 동의를 얻어야 된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해서 표결 참석해서 그 참석 인원의 과반수 득표해야 총리로 임명을 할 수 있다는 거 정리가 예. 됐고 그다음에 이제 국무위원이라고 있잖아요. 이 네네. 국무위원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임명을 하게 되나요? 이 국무위원이란 거는 쉽게 말하면 각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부 장관. 예. 예, 대통령, 국무총리와 함께 국무회의의 구성원이 되는데요. 예. 모든 국무위원은 일단 국회 인사청문회의 대상입니다. 예. 여기서 조금 주의하실 것은 각부 장관이 있고 또 그 외에 장관급 공무원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데요. 예, 예. 뭐 장관이라고 하면 법무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등 각부 장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무위원입니다. 예. 그런데 장관급 인사, 즉 검찰총장,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등은 예. 직급은 장관급이지만 장관은 아니고 국무위원도 아니란 점입니다. 예. 요 점이 좀 깨야 할 지식이고요. 예. 예. 행정각부의 장의 경우에는 이제 헌법 제94조에 의해서 국무위원 중에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무총리와는 달리 국회의 동의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부 장관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설사 부적격 의견이 채택되거나 국회에서요. 예. 의견이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원하면 임명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 한동훈 후보자에 따라 이제 장관이 되었는데요. 국회에서는 거기에 없었는데도 이제 채택한 건 이런 헌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 뭐 인사청문 보고서를 뭐 채택하느냐 마느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예. 지난 문재인 정권 때는 이런 경우가 이제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경우에도 그래도 대통령이 강행한 경우가 34번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바로. 예.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위법은 아닙니다. 예, 위법은 아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 정도지 헌법이나 법률 위반되는 건 아닌 거죠. 예. 네네. 이제 여기서 좀 재미진 거는 이 새 정부 출범하고도 국무총리가 지금 임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김부겸 총리가 얼마 전까지 그 직을 계속 하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국무총리의 제청이 필요한데 한덕수는 후보자이지 국무총리가 아니기 때문에 임명 제청권이 없다는 것이죠. 예. 원래는 이제 새 정부의 경우에는 새 총리가 임명 제청을 인사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전 정부의 총리인 김부겸 총리가 7명의 국회의원, 즉 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라든지 등등 이제 여야 합의한 7명의 장관에 대해서 임명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한 건데요. 이건 약간 어색한 장면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약간 이제 집을 비워 나갈 사람이 이제 뭐 도배할 사람 뭐 불러놓고 한 뭐 그런 거 비유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의 모토가 공정한 상식인데요. 네. 국회의 동의를 받을 만한 총리를 찾아서 임명을 한 후에 그 총리로 하여금 새 정부의 국무위원 제청을 하는 게 헌법상 순리긴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총리 임명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전 정부의 총리에게 좀 해달라 이래서 잠깐 새 정부 국무위원 제청을 부탁한 게 헌법적 꼼수라는 비판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이제 정도란 게 편리하고 빨라서 이제 정도가 아니고 어렵고 느리더라도 그것이 옳기 때문에 정도인 것인데요. 앞으로는 새 정부가 정도만을 걷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전 정부의 국무총리인 김부겸 총리가 그러니까 7명을 제청을 해서 장관직에 올랐다는 얘기. 현재까지 그러니까 오늘 조금 전에 한동훈 총리 임명해서 이제 18개 부 가운데 2명만 빼놓고 이제 정호영 그리고 그때 그 교육부 장관이었죠. 자진 사퇴했던 김인철 후보. 그 두 자리만 빼놓고 다 이제 임명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그 김부겸 총리가 이제 대신 제청했다고 하셨잖아요. 이번에 이례적으로. 근데 만약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만약에 이제 여야의 전 정권과 이번 정권에 아주 극한 대치가 있어서 전국이 완전히 꼬인 상태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그러니까 전 정부의 총리였던 그 김부겸 총리가 이게 제청을 거부하는 그런 상황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각이 출범조차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가능은 하겠네요. 전 정부의 장관들이 계속 장관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계속 하게 되거나 아니면 또 일하기 싫다 그래서 자진 사퇴해버리면 굉장히 또 공백이 상당 기간 또 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뭐 대통령실 뭐 비서관들로만 이렇게 또 정권이 출범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상상을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즉 장관 임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국무위원, 그러니까 즉 장관 외에 또 인사청문회 대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또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진행이 되나요? 이게 그냥 뭐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사청문회 법이라는 곳에서 고위공직자 중에 그 대상에 대해서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군요. 인사청문 대상이. 그래서 국무위원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그 대상이고 장관급이나 차관급 공무원 중에 중요한 자리는 그 대상을 하고 있는데요. 차관급도 차관급도 하고 있습니다. 장관급이라고 하여도 국무조정실장처럼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은 장관급인데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안 한다. 그래서 검찰총장이나 공정거래위원장은 장관급이고 권력기관이라서 이제 청문회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요. 청문 대상에. 그리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국세청장은 차관급임에도 불구하고 청문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검찰총장 불과 몇 년 전입니다. 몇 년 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그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렇게 검찰 그게 이제 뭐 대통령이 뭐 해도 좋다고 허락을 했거나 아니면 국회가 원한다 이래서 한 게 아니라 인사청문회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기억에 뭐 감사원장, 뭐 대법관 이런 분들도 인사청문회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죠? 감사원장이나 대법관 부분은 좀 헌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감사원장은 헌법 제98조 제2항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 임명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건 헌법상 규정이 되어 있어서 국회 청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감사원장은 국회 동의가 또 필요하군요. 헌법상 국회 동의가 딱 필요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관의 경우에는 이제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헌법 104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은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고 국회 절차가 이제 헌법상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죠. 예. 예. 조금 그 이제 결은 다릅니다. 예. 좀 너무 깊이 들어갔나요? 네. 예. 자, 이렇게 지금 안영진 변호사가 아주 깊숙이 이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유도 또 국회 생활을 해봤잖아요. 아, 예. 수년 전에 국회 예, 비서관 생활도 좀 해보고 해서. 비서관. 예. 예, 그리고 이게 청문회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국회의 재밌어요. 어떤 꽃이라고 한다면 국정감사인데요. 예. 예. 그 외에도 그 국회 청문회가 굉장히 언론의 그 주목을 받고 하기 때문에 예. 의원들이 정말 튀어보려고 막 난리를 친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저희 예. 비서관들도 그래서 법적인 걸 꼼꼼히 다 봐서 제가 청문회에서 알고 있는 거죠. 그 국회 비서관 생활 몇 년 했다고 하셨죠? 제가 딱 1년 하고 딱 1년. 예, 나왔습니다. 혹시 그래서 이런 경험을 직접 다 해보셨겠네요. 뭐 청문회라든지 예, 국정감사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 있을 예, 때. 국정감사 예. 그때 국세청장 청문회 제가 관여를 했고. 그래요. 예. 근데 참 국회란 곳이 예. 국회의원은 보이는 부분이지만 그 밑에 보좌진들의 노력이 상당히 있구나. 예. 정말 밤새 일하는데요. 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뭐 이런 일이 이런 이슈가 있을 땐 정말 며칠 밤잠을 못 자겠네요. 그 보좌진들 예, 모두 다 해서 의원실에 있는. 네네. 예. 그렇군요. 예. 뭐 얘기 계속해 볼까요? 이제. 네네. 그게 이제 이런 이제 청문회법에서 청문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그 헌법상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이제 청문회 절차만 밟으면 이제 채택 보고서가 없더라도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아까 말씀 주셨듯이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청문회법의 취지에는 조금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모토를 내서만큼 좀 인사청문회법 취지를 충분히 앞으로라도 존중해 보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그렇군요. 예. 예. 자, 이렇게 살펴봤고. 그러니까 그거군요. 왜 얼마 전에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다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했다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임명 좀 동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다시 한번 보냈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기서 또 동의를 안 해줬잖아요. 보고서를 채택을 안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는 임명을 강행할 수가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제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제 지난주에 퇴임식 이후에 이제 그만뒀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 참 취임식 이후에 취임식까지 그 행사까지 하고 이제 퇴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현재는 국무총리가 이제 공석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없는 상황에서 장관 임명 제청은 그럼 누가 하게 되나요? 아주 이게 좀 예민한 부분인데요. 정부 관계자는 현재 국무총리가 공석이기 때문에 그 직무대행자인 부총리가 국무총리 권한을 행사하면 된다라는 일각의 의견을 말씀하곤 하는데, 이는 매우 조심해야 될 대목입니다. 예. 왜냐하면 헌법은 이제 국무총리가 임명 제청권을 행사로 했는데, 이게 헌법 이론적으로 이는 그만큼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된 국무총리 특유의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야당 반대 때문에 국무총리 임명이 지연된다고 한다고 해서 그 밑에 있는 부총리가 대신해서 행사할 수 있다라고 편의적으로 해석하는 건 좀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건데요. 그래요. 일각에서는 정부 논리대로라면 총리가 없으면 부총리가 없으면 선순위 장관이 없으면 선순위 차관이 국무위원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논리도 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요건 약간 헌법적 꼼수가 아니냐 비판이 가능한 대목이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도는 여야의 동의를 얻을 만한 국무총리를 세워서 임명을 한 후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게 정도라고 보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전 정부가 이 비난을 받은 이유가 검수완박법에서 볼 수 있듯이 꼼수를 타당하고 이랬다는 꼼수들, 그리고 조국 사태에 드러난 내로남불 때문이었다고 저는 보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적폐의 가능을 끊고 다소 느리고 힘들더라도 이제는 헌법 정신에 충실한 정도만 걷기를 두 손 모아 희망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알찬 내용, 알찬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처음 귀농한다고 영천에 내려왔는데 앞으로 어쩌나 막막했죠. 그런데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도 있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는 좋습니다. 다시 결정해도 영천으로 올 것 같아요. 전환생활의 꿈, 귀농기촌 1번지 영천시가 함께합니다. 안동과학대학교에서 6월 13일까지 지역산업연계 바이오 백신 인력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경력 단절 또는 미취업자로 안동시에 거주 중이거나 안동시 교육기관 졸업생 혹은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교육생들에게는 월 100만 원의 교육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전화 054-851-3680, 054-851-3680으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Amazing performance. 역시 한국 드라마. 음악부터 드라마까지 한옥 인테리어에 IoT로 꽉 채웠죠. 아날로그부터 디지털까지 대한민국 금메달입니다. 빠른 것부터 정확한 것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 한국이 다 한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7분 37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6.1 지방선거가 이제 꼭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무소속 김주수 의성군수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김주수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이번 지방선거 통해서 이제 3선에, 마지막 3선에 이제 도전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라 무소속으로 출마하셨습니다. 유권자들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우선 이 무소속 출마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제가 지난 8년 동안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들, 공직자들이 함께 노력해서 다 아시는 같이 우리 의성의 많은 또 변화와 또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그런 능력, 경험 또 열정 이런 걸로 해서 의성이 또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을 중단 없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마했습니다. 예. 공천 과정 얘기를 좀 안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은데,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이제 배제가 됐단 말이에요. 네네. 후보에서. 하실 말씀 혹시 없으신가요? 그 과정에서? 예, 이 문제는 처음부터 당 공천과 또 이번 선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으로 또, 음의 세력들이 만들어낸 또 것에 불구하고요.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은 진실은 또 부분에서 잘 방식으로 생각하고 처음부터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결과는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걱정하실 일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쭤봤던 건 공천 과정에서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지금 답변을 그러니까 지금 법원 재판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후보님께서. 네네.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혹시나 또 유죄 선고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네네.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 걱정하실 거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현재는 1심 재판 받지는 않았죠. 기소 단계인 거죠? 네, 기소 단계인 것이고. 알겠습니다. 예. 자, 지난 8년의 군정, 스스로 평가하기 조금 쑥스러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있는 그대로 지난 8년간의 의정, 군정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이렇게 8년 동안 뭐 군정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뭐 국민들이 평가해 주실 거로도 이렇게 믿는데요. 뭐 그동안에 국민들 성원들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뭐 그동안에 이렇게 이거는 뭐 좋은 결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우선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은 예. 의성군이 이게 소멸 위험 지역 1이라는 여러 가지 참 이러한 그 불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이후 사촌 청년 시범 사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젊은이들이 또 찾고 또 선호하는 지역으로 변모했고 이러한 성과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그 우수 사례로 또 이렇게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했던 통합 그 신공항 그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우리 국민 모두가 또 이렇게 일치 단결해서 정말 투표율 90% 찬성률 90%를 갖고 온 걸로 해서 앞으로 의성군의 그 100년 대계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큰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기농 전국의 1위 또 합계 출산율 전국의 8위 또 지역재생 미래 그 잠재력 지수도 1위 동원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뭐 일일이 소개하기는 또 그렇습니다만은 뭐 다 예. 평가해 주시는 거니까요. 예. 뭐 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과 공직자들이 또 이거 하면은 또 되겠구나 잘 된다 하는 그런 신념 가진 게 큰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뭐 젊은이들이 자꾸 선호하는 지역으로 변모했다는 거. 소멸 네. 위험 지역 1위에서 이렇게 변모했고 통합 신공항 유치. 게다가 또 귀농 전국 1위라고요? 네, 이쪽에 그렇습니다. 뭐 상주 쪽에도 귀농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주보다 더 많군요. 저희들이 이제 의성 1위고 상주가 다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의성, 그렇습니다. 상주 이런 순이군요, 귀농이. 예. 네. 자,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된 나만의 장점이 있다면요? 네, 이제 물론 중앙행정관로서의 그 다양한 그런 뭐 경험이 있습니다. 뭐 청와대도 있었고 총리실도 다양하게 있을 뿐만 아니라 네. 또 지역에서 한 8년 정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뭐 내려오기 전에 다양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도 근무하는 등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동안에 또 일하는 과정에서 제가 얻은 그런 추진력과 또 열정이 많다는 것은 뭐 모두 인정해 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얘기하는 같이 이제 흔히들 아는 것만큼 보이고 또 경험한 만큼 이제 보인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중앙지방 두류 경험했고 이 일에 우선순위가 뭔지 또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또 안다는 게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아, 우리 그 김주수 후보님은 참 지금 속도 많이 타고 조급하고 그러시겠지만 사실 우리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성 군수 선거가 굉장히 글쎄요. 재밌어지고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주수 후보님 같은 경우는 2선, 재선 또 군수시고 또 그 현직 프리미엄이라는 거 무시 못 하잖아요. 그게 있고 지금 국민의힘 후보 이영훈 후보가 이제 내일 또 인터뷰를 할 텐데 또 당 차원의 그런 또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결과를 정말 예상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상당히 접전이 좀 예상되는데요. 우리 김주수 후보님은 지금 어떻게 보세요, 판세를? 뭐 저는 우리 국민들이 지난 8년 동안의 성과를 또 이렇게 잘 또 평가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성원해 주시는데요. 현장에 다니보면은 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이거 또 성원해 주고 또 지지해 주시는가 믿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승리는 뭐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아, 뭐 반드시 또 이겨서 예. 또 군정 이렇게 착실하게 또 움직여 나갈 겁니다. 그렇군요. 자신 있다. 이번 선거 승리. 네, 자신 있습니다. 네. 내일 이영훈 후보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예. 자, 현재 의성군이 갖고 있는 현안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 그리고 해결책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이제 우리 농촌 지역 뭐 모든 군이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인구 감소, 특히 젊은 사람이 감소하고 노령화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와 함께 또 우리 여러 가지 중앙의 평가 이런 걸 볼 때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유치가 상당히 쉽지 않다는 게 이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러한 문제 해결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인구 구조를 이렇게 건전화해서 특히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할 수 있고 유출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사회적 경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또 활용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또 이제 기업 유치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일자리를 만들어 갑니다. 뭐 단순히 일자리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와 함께 주거나 또 젊은 사람이 어떤 주거나 문화 예술 유로복지 등 또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융복합 시설 또 함께 마련하고 우리 지금 그동안에 추진했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성과를 하는 것도 이러한 그 복합적인 그런 패키지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을 꾸준히 할 때 또 새로운 그런 희망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이번에 공약을 총 몇 가지나 발표를 하셨어요? 뭐 중요한 것은 이제 한 5가지 했고요. 뭐 나머지 4가지 정책이 있습니다만은. 예. 그 중에서 핵심 공약 예. 한 가지만 예.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대궁북의 통합 신공항을 이제 우리가 2028년까지 잘 개항하는 거가 문제고요. 이런 공항 그 개항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공동 합의문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항공물류라든가 이런 문제를 잘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향후 3선에 성공하신다면 앞으로는 또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군정을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산업의 육성이라든가 특히 우리 농촌 농업 분야이기 때문에 농산업 분야의 발생이라든가 뭐 문화 뭐 복지 이런 일반적인 이런 분야 특히 일자리와 소득원 하는 문제는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제가 지난 8년 동안 해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우리 의성 국민들이 우리 의성 땅에서 살면서 즐겁고 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를 찾아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막 끊임없이 소통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또 스스로 파악하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의성군에서는 주민 자치회 그리고 마을 자체를 활성화해서 지역 주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렇게 함으로써 또 지속 가능한 그런 성장 또 될 수 있지 않나 생각돼서 이 분야에 중점적으로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주민 자치, 주인 의식, 자부심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 또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사랑하는 우리 의성구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하나된 마음으로 또 크게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지난 8년간 의성군이 얼마나 변했는지도 직접 체험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졌고요. 또 앞으로 저도 국민만 바라보고 또 국민만 생각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기울이는 세심한 군정을 열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내가 군의 주인이라는 그런 자긍심을 가져주시고 또 소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흥군, 의성군 지난날 또 영광을 찾읍시다. 우리 국민 여러분 또 건강하시고 또 좋은 일을 많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아주 접전지인 만큼 투표율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중에서 거의 제일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끝까지 선정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무소속 김주수 의성군수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거론할 얘기 중 최대 의제가 바로 미국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른바
IPEF인데요.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예. 자, 바이든이 일본보다 우리나라를 먼저 방문한다고 했을 때 뭘 또 요구할까 했는데 혹시 바로 이것 때문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IPEF 이 가입해달라. 이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오늘 이 내용 좀 충분히 자세히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예. 자, 이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중국이 아주 지금 민감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는데요. 예. 우선 이 오늘 왜 이렇게 안 되죠? IPEF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시죠. 그 진행자님 화웨이라는 스마트폰 회사 기억하실 거예요. 당연히 알죠. 예, 기억하죠. 한때 글로벌 시장 20%를 차지하는 스마트폰 강자였는데 지금은 중국 시장 내에서 5위권 밖으로 떨어졌어요. 아,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화웨이를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게 한 2, 3년 됐죠? 이 얘기가. 예, 그렇죠. 그래서 첨단 반도체 공급을 막히면서 5G 기능을 장착할 수 없게 된 거죠. 이게 바로 화웨이의 태조가 이 미국이 그 중국에 대한 공급망 공세 위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미국은 중국과 패권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데 경제권 구상, 그러니까 자유무역지대 이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지금 미국 주도로 한국, 일본, 호주, 동남아 국가들이 참가하는 경제권 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국회에서 연설할 때 IPEF에 공식적으로 참가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렇죠. 예, 선언을 했죠. 예. 그러니까 미중 패권 전쟁, 미중 무역 전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측에서는 이걸 뭐 대놓고 나는 이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다라고는 말 못할 것 같고 뭐 어떤 명분을 들고 나왔나요? 예, 들어보십시오. 디지털 경제와 공급망, 인프라 정비, 무역 활성화, 탈탄소 에너지 반부패. 이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들이 같이 묶이니까 어떤 역할이 되냐면 이 공급망 동맹을 형성하게 되면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공급망을 옥죄는 역할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난해 10월달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구성해서 발표를 했던 것이고 완전히 이제 미국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제2의 화웨이, 제3의 화웨이 사태 벌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비공식 안보회의체인 쿼드, 미, 영, 호주가 참가해서 공식 출범시킨 오커스처럼 이 경제적인 측면의 쿼드 또는 오커스로 부상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중국이 걱정거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안보 협의체 하면은 이제 쿼드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알고 있는데 미국, 인도, 일본, 호주 이렇게 참가하고 있고 여기 말고 또 오커스라는 게 있군요. 미국, 영국, 호주 이렇게 3개국으로 구성된 이거 이제 안보 협의체고 이제 경제적 측면의 협의체 하면은 이제 바로 IPEF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이쪽으로 부상할 것이다 걱정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군요. 예. 자, 얼마 전에 이제 지난주였죠. 바로 일주일 전 이제 대통령 취임식에서 시진핑 주석은 못 오고 그 밑에 이제 왕치산 부주석이 왔는데 이에 대해서 또 아주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했다고요. 왕치산 중국 국가 부주석이 윤석열 대통령 접견 자리에서 강조한 것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체제의 수호였어요. 왜 왕치산이 와서 이 얘기를 하느냐? 바로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다분히 의식해서다.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주도로 추진하는 영내 경제 기구에 한국이 참여한다? 이거 우리는 우려스럽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체제 수호를 밀접하게 중국과 하자라고 제안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기자들이 지켜보는 그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왕치산 부주석이 이런 상황을 이례적으로 발표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그 중요한 사항은 비공개 회의에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할 텐데 아예 못을 박은 거예요.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한민국 신임 대통령에게 중국이 바라는 5가지 사항을 차례로 읽어버렸어요. 그 언론들이 그거 보고 쓰는 거죠. 근데 언론들이 주목을 했던 것은 왕치산 부주석이 민감한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자. 이 부분, 이게 바로 사드 추가 배치 반대라는 의미거든요. 여기에 주목을 했는데 이 민감한 문제의 타당한 처리, 사드 추가 배치 반대한다. 이게 5번째고요. 사실은 다자주의 자유무역 체제 수호가 그 앞선 4번째였다라는 것이죠. 더 중요하게 봤군요. 그렇죠. 왕치산 부주석 이분이 시진핑 주석의 측근이고 이게 공산당 중앙정치회 상무위원을 지냈습니다. 부주석입니다. 한국 대통령 취임식에 역대 최고의 급으로 방한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못을 박은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권 초기니까 일종의 미국, 중국 뭐 삿바 싸움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되겠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취임식에 참석했던 왕치산 부주석이 공개석상에서 이런 요구를 5가지나 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렇게 취임식 참석하면서 정말 축하한다. 우리 축하한다. 앞으로 잘 지내보자. 이 정도 얘기를 할 텐데 공개적으로 5가지나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 그렇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나왔었군요. 이건 그렇습니다. 잘 몰랐네요. 자, 중국의 언론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중국의 언론들도 이와 비슷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환구시보라고 글로벌 타임스라고 관영 매체입니다. 이게 중국 공산당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매체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의 경제 발전은 무역량이 약 25%를 차지하는 최대 경제 무역 상대인 중국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상기시키고요.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시도는 한중 경제 무역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고 중국의 맞대응을 촉발할 수도 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협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협박. 중국은 지금 언론을 통해서 관영신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협박을 하하고 있다. 미국 쪽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렇다면 미국이 이렇게 IPEF를 추진하는 이유, 그 속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로는 이번 추진을 통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주도권을 확보하라는 미국의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TPP를 탈퇴했거든요. 그 전에 있었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탈퇴했는데 다시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보고 한국의 기업, 미국의 기업, 이렇게 중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 이거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요, 지금 또 다른 자유무역지대 협정인 중국 주도로 이미 올해 출범한 RCEP, 영내 포괄적,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거를 견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 참여가 하는 데가 서로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미국이 적극적으로 IPEF를 추진한 거죠.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지역의 경제 주도권 확보하겠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그러니까 기존의 RCEP이라고 해서 이 RCEP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중국 주도의 경제 협력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출범하려는 IPEF는 미국 주도의 경제 협력체. 이렇게 둘 다 미중 양국 간에 서로 좀 견제를 위한 협의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다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거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그 CPTP 또 발음이 어려우실 텐데. CPTPP랑 RCEP이 있죠. CPTPP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CPTPP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인데 그 이전에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자는 TPP가 있었어요. 근데 트럼프는 자유무역을 싫어해요. 그래서 빠졌습니다. 근데 일본이 다시 주도하면서 만든 것이 CPTPP예요. 미국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기대하면서 그게 이제 CPTPP고 RCEP은 중국이 동남아 국가, 아시아 국가 연합과 대한민국, 일본,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뭐 참여하는 자유 RCEP이라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소위 얘기해서 중국이 힘쓰려고 하는 1대1로라든지 이런 것들 뒷받침하려고 만든 것이 바로 RCEP이고 RCEP 이것과 부딪히는 것이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오늘 주제인 IPEF인 거죠. 예, 이건 뭐 영어 약자가 자꾸 나와서 들으시는 분들 많이 헷갈리실 텐데, 그러니까 CPTPP 같은 경우는 이거는 현재로서는 일본 주도, 그리고 미국, 중국이 빠진 경제 협력체고, 이거는 좀 쇠퇴해 가겠네요. CPTPP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그렇게 될 것 같고 일단 그다음에 RCEP과 IPEF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야 될 텐데 RCEP 같은 경우는 중국이 주도하는 미국이 이제 빠져 있는 경제 협력체고 IPEF는 이제 반대 개념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이 빠진 그런 협력체 일단은 요 정도로 이제 기억을 해두고 자, 그러면, 이렇게, IPEF가요, 지금 설명해 주신 CPTPP나 RCEP과 서로 좀 상충되거나 부딪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IPEF는 중국 주도로 출범한 RCEP,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견제하자는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RCEP의 동남아 국가 여기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1대1로 정치 지렛대이자 미국이 중국 잡아먹으려는 걸 막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역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CPTPP 일본이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으로서는 그다지 뭐 지금 환영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일본은 이거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TPP 만들었을 때 미국이 떨어져 나가서 CPTPP를 만든 거는 언젠간 미국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들이랑 같이 손발 맞추면서 쿵짝쿵짝 잘하자고 할 거다라고 예상해서 일본이 주도해 왔는데 여기 안 온다라는 거 아닙니까? 대신 IPEF를 만들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이. 일본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뭐 이런 다른 경제 협력체가 생기면 이 존재감도 좀 옅어지게 되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자꾸 쇠약하는 일본 아니겠습니까? 현재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군요. 그러니까 뭐 지난 뭐 잃어버린 40년 얘기도 있고 GDP 같은 경우는 지금 수십 년째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일본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뭐 G7에서 탈락할 위기 뭐 이런 얘기도 슬슬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본이. 일본 내부에서도 이만저만 걱정이 크지 않아요. 뭐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이 정성을 쏟고 있는 IPEF. 자, 이게 실질적인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는 시각도 있고요.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데 왜냐하면은 여기 참여하는 나라들이 다 RCEP에도 가입돼 있고 여기 IPEF에도 가입하는 나라들이다 보니까 어떤 거냐면은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찾는다 박수 칠만 하죠. 그런데 자칫 미중 갈등의 대리전을 치를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쿼드만 해도 경제적 군사적 연대 동맹으로 구상됐지만 인도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쿼드의 영향력이 줄어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남은 것이 혈연적, 문화적 유대감으로 좀 뭉쳐있는 미국, 영국, 호주의 오커스가 인도 태평양 내에 군사동맹을 맡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이 딱 생각할 때 일본의 주도권을 줄 수는 없고 우리가 새로 만들자. IPEF로 가자라고 해서 군사동맹은 오커스, 경제동맹은 IPEF 이 두 축의 협력체가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한 20초만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런 입장에서 어떤 태도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20초만. 굉장히 어려운데요. 일단은 이거를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경쟁 상황에서 세부적, 사안적으로 접근하면서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연성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중국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가고 미국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선택지 여러 가지 만들어 놓고 왜냐? 우린 더 이상 새우는 아니거든요. 고래싸움에 등 터진 새우는 아니고 돌고래쯤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